8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아내에게 다가가려는 나의 모든 노력은 부드럽게 거절당했습니다. 그녀는 항상 비슷한 핑계를 댔습니다. 내 잘못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저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요. 호르몬 때문일 수도 있고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녀도 정확히는 모르겠다고 했죠. 그녀가 확실히 아는 건 요즘 통성욕이 없다는 것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떤 부부 관계든 기복이 있기 마련이고 권태기나 침체기가 오는 건 정상이니까요. 그래서 저는 한 발 물러서서 침착하게 그녀 곁을 지키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그 상태가 8개월이나 지속되자 이건 단순한 일시적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이 새로운 일상이 되어버렸죠. 그때부터 다른 것들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휴대전화에 콜을 받고 있었고 메시지를 읽으며 미소 짓고 마치 자신만의 세상에 사는 것처럼 키보드를 두드려댔습니다. 제가 방에 들어서면 화면은 즉시 꺼졌습니다. 그녀의 외모에도 변화가 생겼습니다. 갑자기 옷차림이 과감해지고 화장이 진해졌으며 외출 준비에 훨씬 많은 시간을 쏟았습니다. 스킨십에 전혀 관심이 없다고 선언한 사람치고는 기이한 변화였습니다. 모든 것이 뒤집힌 건 친구 집에서 열린 집들이 파티에서였습니다.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고 있는데 친구가 지난주 금요일에 강남의 한 라운지 바에서 제 아내를 봤다고 무심코 말했습니다. 친구 말로는 그녀가 남자들의 관심을 즐기는데 전혀 거리낌이 없어 보였다고 했습니다. 킥킥거리며 웃고 어떤 남자와 다정하게 붙어 앉아 마치 비밀을 공유하듯 몸을 밀착하고 있었다고요. 충격적인 건 그날 그녀는 처형네 집에서 조용히 쉬다 오겠다고 저에게 말했었다는 점입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성욕이 없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을 선택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분명한 건 그 목록에 저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추궁도 감정적인 폭발도 없었습니다. 대신 저는 주의 깊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소한 거짓말들, 지어낸 이야기들, 어딜 간다고 해놓고 다른 곳에 간 정황들. 저는 그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녀가 휴대전화에 집착하는 모습, 자신의 일정을 철저히 숨기는 태도, 그리고 갑자기 모든 면에서 비밀스럽고 방어적으로 변한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오붓하게 둘만의 저녁 데이트를 제안했습니다. 다시 연결되려고 노력하면 무언가 달라질까 싶어서요. 그녀의 대답은 빠르고 마치 준비된 대본처럼 들렸습니다. 여보, 나 지금 그럴 기분이 아니야. 여전히 흥미 없음. 그냥 집에서 넷플릭스나 보자. 하지만 불과 몇 시간 뒤 그녀는 친구들과 불금을 보낸다며 머리를 하고 화장을 하는 데만 꼬박 2시간을 썼습니다. 짧은 원피스, 킬힐, 화려한 메이크업. 부부 관계에 관심 없다는 사람치고는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시험해보기 시작했습니다. 콘서트나 맛집을 가자고 제안하면 그녀는 항상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친구들이 똑같은 곳에 가자고 하면 갑자기 그녀는 활기에 차서 나갈 준비를 했습니다. 제가 자세히 관찰할수록 이 패턴은 부정할 수 없을 만큼 명확해졌습니다. 결정타는 그녀의 지갑에서 발견한 영수증이었습니다. 시내 호텔 바에서 결제된 것이었는데 그녀가 야근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고 했던 바로 그날 밤이었습니다. 결제 시간은 자정을 넘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옆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보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녀가 게임을 하고 싶다면 좋습니다. 저도 장단을 맞추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더 현명하게 플레이할 생각이었습니다. 더 이상 내 등 뒤에서 딴짓하는 아내를 둔 순진한 남편 연기는 할 수 없었습니다. 선택지는 2가지였습니다. 그녀의 거짓말을 계속 받아주거나 아니면 일어서서 진실을 밝히거나 예전의 저라면 앉아서 솔직하게 대화를 시도했을 테고 그녀의 변명을 믿었을 테고 그녀가 적극적으로 파괴하고 있는 관계를 어떻게든 고쳐보려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더 이상 남편을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 부인할 남편조차 없게 만들어줄 때가 된 거죠.
다음 날 아침 일어났을 때 제게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증거 없이 그녀를 추궁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확실한 걸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확보하는 순간 속는 것에 지친 사람을 기만한 대가를 치르게 해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어떤 배신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고 어떤 남편은 무례함을 용서하지 않는다는 걸 곧 깨닫게 될 겁니다. 그 주 월요일, 저는 모든 것을 시작하는 세 통의 전화를 걸었습니다. 첫 번째는 흥신소 사설 탐정, 두 번째는 이혼 전문 변호사, 마지막으로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탐정을 찾는 건 생각보다 쉬웠습니다. 후기를 읽고 경력을 확인한 뒤 가정 문제를 전문으로 하는 사람을 찾았습니다. 사무실에서 그를 만나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거짓말, 이상한 행동, 호텔바 영수증까지. 그는 비판 없이 주의 깊게 듣고는 저에게 상황을 명확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는 대부분의 외도 당사자들은 자신이 똑똑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그들에게는 항상 패턴이 있습니다. 부부 관계와 시간 사용에 대해 정직하지 않다면 말하지 않는 다른 일들이 분명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즉시 의뢰했습니다. 그의 임무는 간단했습니다. 그녀를 미행하고 기록하고 그녀가 아무것도 할 기분이 아니라고 말할 때 실제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가져오는 것이었습니다. 변호사와의 만남은 상황을 훨씬 명확하게 해주었습니다. 그는 법적인 측면, 무엇이 증거로 채택되는지, 제 자산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 그리고 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설명해 주었습니다. 정말 앞으로 나아가고 싶으시다면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현명하게 계획하셔야 합니다. 서류를 준비하세요. 자금을 보호하세요. 감정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것이 바로 저에게 필요한 조언이었습니다. 저는 모든 것을 보호하기 위해 다른 은행에 새 계좌를 개설하고 의심을 사지 않도록 서서히 급여 이체 통장을 그쪽으로 옮겼습니다. 불법적으로 돈을 숨기는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재정적으로 기습당하지 않도록 대비하는 것뿐이었죠. 중요한 서류들도 모두 복사했습니다. 금융기록, 보험 정보, 등기 권리증, 세금 서류들. 저는 이 모든 것을 그녀가 모르는 개인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최악의 상황이 오더라도 저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뢰한 지 3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상은 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적인 소식이었습니다. 금요일 밤에 처형댁에 간 건 확실히 아닙니다. 그가 운을 뗐습니다. 지난주에만 3군데의 다른 술집을 갔습니다. 혼자 간 적은 한 번도 없고요. 매번 같은 남자와 함께였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들은 단순한 친구 사이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사진 몇 장을 보냈습니다. 육체적 친밀함 따위는 전혀 원하지 않는다던. 제 아내가 술집에서 다른 남자 옆에 딱 붙어 앉아 있었습니다. 한 사진은 남자의 손이 그녀의 허벅지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이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다른 사진에는 남자가 웃고 있는 동안 그녀가 몸을 기울여 그의 귓가에 속삭이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탐정은 덧붙였습니다. 하나 더 있습니다. 이번 주에만 남자의 오피스텔에 2번 갔습니다. 한 번 갈 때마다 몇 시간씩 머물다 나왔습니다. 들어가는 시간과 나오는 시간이 찍힌 사진도 확보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다보는데 발밑이 꺼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에게는 굿나잇 키스조차 피하고 기분이 아니라며 모든 스킨십을 거부하던 그 여자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녀는 분명히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단지 그 대상이 제가 아니었을 뿐. 변호사는 저에게 침착함을 유지하고 감정이 이성을 흐리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당부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화가 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차갑고 단단한 이해가 자리 잡았습니다. 당신이 눈치채기엔 너무 순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속았다는 걸 깨달았을 때 오는 명료함 같은 것이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탐정에게 다시 전화했습니다. 종합보고서를 원합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통화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지, 사진을 더 확보할 수 있는지, 그녀의 동선에 대한 타임라인을 만들어주세요. 언제 정확히 무엇을 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주 정도 더 걸릴 겁니다. 그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확보한 것만으로도 차고 넘치는 증거가 될 겁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는 집에서 완벽한 평정심을 유지했습니다. 그녀를 대하는 태도에 어떤 변화도 주지 않았습니다. 추궁하는 질문도 의심하는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친구들을 만나러 간다고 하면 저는 그저 웃으며 재밌게 놀다 와라고 말했습니다. 그녀가 누구를 어디서 만날지 뻔히 알면서도요. 가장 힘들었던 건 그녀가 늦은 밤 집에 돌아오는 순간들이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와서 소파에 앉아 오늘 친구들과 뭘 했는지 태연하게 이야기하곤 했습니다. 가상의 저녁 식사나 영화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아마도 미리 연습했을 가짜 웃음과 디테일들을 섞어가며 말이죠. 때로는 하품하며 피곤하다거나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말했습니다. 저와 잠자리를 가질 수 없는 또 다른 핑계였죠. 저는 언제나처럼 따뜻하고 지지해주는 태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여보, 얼른 자. 내일 얘기하자.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뱉는 거짓말 하나하나가 제가 수집하고 있는 일지의 항목이 되었습니다. 탐정이 물적 증거를 쌓아가는 동안 저는 감정의 기록을 쌓아갔습니다. 거짓말 하나씩. 2주 후 전체적인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녀는 최소 4개월 동안 이 남자와 미래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남자의 오피스텔에 10번도 넘게 드나들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술을 마시고 심지어 주말 여행도 다녀왔습니다. 저에게는 업무 워크숍이라고 말했던 그 여행 말입니다. 남편에게는 너무 지쳐있다던 여자가 사실은 불륜 관계에 열을 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녀는 제가 너무 무르거나 잘 믿거나 혹은 너무 순진해서 눈치채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착각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정확히 3주 후 두툼한 서류 봉투가 제 책상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요청한 것 그 이상이 담겨 있었습니다. 탐정은 기대 이상으로 일을 잘 해냈습니다. 안에는 산더미 같은 증거들, 고화질 사진 수십 장, 상세한 동선 기록, 심지어 그녀가 그 남자를 만난 공공장소에서의 대화 녹음까지 들어 있었습니다. 각 사진에는 날짜, 시간, 장소가 꼼꼼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들은 배신의 현장을 뼈아플 정도로 선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야근한다고 문자 보냈던 화요일 오후 2시 7분에 남자의 오피스텔 건물로 들어가는 사진. 트렌디한 레스토랑 밖에 주차된 남자의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 그리고 출장 간다고 했던 날. 호텔 체크인 카운터에 서 있는 사진.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탐정은 그들을 조용한 카페까지 미행해서 옆 테이블에서 대화를 녹음했습니다. 저는 이어폰을 꽂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 상황에서 들리는 그녀의 목소리, 편안하고 웃음 섞인, 완전히 긴장이 풀린 그 목소리에 속이 뒤틀렸습니다. 그 사람 너무 순진해. 그녀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성욕이 없다고 하니까 그냥 바로 믿더라고. 더 이상 묻지도 않아. 그렇게 이해심 많은 척하는 게 좀 슬프기까지 해. 남자가 웃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자주 나오는데 의심 안 해? 그녀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전혀. 그냥 언니네 가거나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돼. 사람을 너무 잘 믿어서 탈이라니까. 항상 배려심 많은 남편이려고 노력하잖아. 질투하거나 통제하려는 것처럼 보이기 싫어서 꼬치꼬치 캐묻는 걸 피하는 거지. 저는 멈춰야 했습니다. 귀가 웅웅거렸습니다. 명치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제가 감싸주고 지지해주고 기다려줬던 여자. 그녀는 저를 속이는 것뿐만 아니라 제 호의를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녀의 파트너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개인 코미디 쇼에 등장하는 웃음거리일 뿐이었죠. 그래도 저는 계속 들었습니다. 제일 웃긴 건 그녀가 계속했습니다. 계속 노력한다는 거야. 데이트 코스 짜고 로맨틱한 저녁 제안하고 그럼 난 그냥 아무 감정이 안 든다고 해버려. 실망한 표정이긴 한데 절대 말대꾸는 안 해. 완벽하네. 내연남이 물었습니다. 그래서 최종 목표가 뭐야? 언제까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녀가 가볍게 웃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냥 호르몬 문제나 정서적인 시기라고 둘러대면 돼. 남자들은 그런 거 이해 못 하잖아. 의학적이거나 심리적인 이유를 대면 압박하지 않을 거야. 저는 이어폰을 확 잡아 뺐습니다.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우리 결혼 생활을 배신한 것을 넘어 결혼 생활과 저를 모두 조롱했습니다. 보고서에는 지난 4개월간 그녀의 이중 생활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무시당하는 동안 그녀는 일주일에 3번 정도 내연남을 만났습니다. 가끔은 가벼운 만남, 점심 데이트, 혹은 그의 집을 잠깐 방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출장이나 가족 행사를 핑계로 한 1박 2일 여행이었습니다. 이건 우발적인 게 아니었습니다. 연출되고 계획되고 고의적인 기만이었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기만의 걸작이었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바람을 피운 게 아니라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어하는 제가 문제인 것처럼 믿게 만들려고 정교한 거짓말의 그물을 짰습니다. 저는 퍼즐 조각처럼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각 사진은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의 고통스러운 파편이었습니다. 저를 빤히 쳐다보는 그녀의 욕망이 사라진 게 아니라는 명백하고 적나라한 증거들. 단지 새로운 방향을 찾았을 뿐이고 그 방향이 저는 아니라는 사실. 변호사는 이런 날이 올 거라고 경고했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고 나면 그가 조언했습니다. 분노로 결정을 내리지 마십시오. 한 발 물러서서 생각하고 감정이 아니라 전략적으로 행동하세요. 저는 그 조언을 명심했습니다. 사진과 서류 하나하나를 꼼꼼히 검토한 후 조심스럽게 봉투에 다시 넣고 개인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퇴근했습니다. 그녀가 오후에 뭐 했냐고 물었을 때 별일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언니와 또 저녁 약속이 있다고 넌지시 말했을 때 저는 미소 지으며 잘 다녀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제 머릿속에서는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증거가 이미지와 음성과 일련의 사실들이 그녀가 지난 몇 달간 저에게 했던 모든 거짓말을 박살냈습니다. 저는 변호사와 상의했고 자금을 분리했고 철통 같은 법적 보호막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단순히 증거만 수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미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교묘한 게임에 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게임의 규칙이 바뀌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밖에서 딴 사람인 척 연기하는 동안 그날 밤 저는 집에 앉아 모든 것을 다시 검토했습니다. 사진들, 타임라인, 녹음 파일 속 그녀의 목소리. 행동에 나서기 전에 아주 사소한 디테일 하나까지 기억해 두고 싶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서 그녀는 아파 보이거나 거리를 두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빛나고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죠. 몸을 앞으로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걱정이라곤 하나도 없는 삶을 즐기는 여자처럼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이건 건강 문제나 정서적 탈진을 겪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함께 만든 삶보다 다른 사람을 우선시하기로 고의적인 선택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모든 선택에는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특히 조건 없이 자신을 사랑해준 사람을 배신하는 선택에는 더더욱 큰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나긴 8개월 동안 저는 그녀에게 공간을 주고 지지해주고 그녀의 거리감이 스트레스나 호르몬 때문이라고 믿어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참는 데는 한계가 있고 저는 공식적으로 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저는 금요일 저녁까지 기다렸다가 그녀를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막 친구들과의 모임에서 돌아와 익숙한 피곤한 척 레퍼토리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한숨을 쉬고 관자놀이를 문지르며 너무 지치고 힘들다고 말했죠.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왔어? 저는 거실에서 그녀 맞은편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잠깐 얘기 좀 할까? 우리 관계에 대해 많이 생각해봤어. 그녀가 휴대전화에서 눈을 떼고 저를 봤습니다. 아마도 부부관계가 없는 것에 대한 또 한 번의 어색한 대화를 예상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듯 했습니다. 물론이지, 그녀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무슨 생각했는데? 저는 아침 일찍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제가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걱정했잖아.
8개월이면 스킨십 없이 지내기엔 긴 시간이니까. 그래서 내가 좀 알아보고 책도 읽고 원인에 대해 연구를 좀 했어. 그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아마 제가 상담을 제안하거나 병원에 가보자고 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당신 참 사려 깊네.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몇 가지 공통점을 찾았어. 제가 서류처를 열며 계속했습니다. 예를 들어 성욕을 완전히 잃은 여성들은 보통 일주일에 3일 밤을 시내 술집에서 똑같은 남자와 보내진 않더라고.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녀는 자세를 고쳐 앉으며 정신을 차렸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사진을 그녀 앞 테이블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와 내연남이 함께 술을 마시는 사진이었습니다. 남자의 손이 그녀의 손 위에 다정하게 올려져 있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에 찍힌 것이었죠. 이날 밤 당신은 야근 때문에 너무 피곤하다고 했었지. 그녀는 멍하니 입을 벌린 채 사진을 쳐다보았습니다. 내가 설명할 필요 없어. 제가 말을 자르고 다음 사진을 내려놓았습니다. 차 안에서 키스하는 사진이었습니다. 이건 수요일 밤이야. 처형이랑 저녁 먹는다던 검사가 된 기분으로 사진을 한 장씩 내려놓았습니다. 각 사진은 그녀가 태연하게 반복했던 거짓말들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였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빨라지고 침착함이 무너지는 게 보였습니다. 아, 이거 다 어디서 난 거야? 마침내 그녀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3주 전에 흥신소에 의뢰했어. 제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성욕 없는 여자들은 보통 남편 아닌 남자와 호텔 방을 잡지도 않더라고. 저는 호텔 사진을 사진 더미 맨 위에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걸작은 이거야.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며 덧붙였습니다. 5번가 근처 카페에서 녹음된 거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저를 속이는 게 얼마나 쉬웠는지 비웃는 그녀의 목소리가 대낮처럼 선명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믿음을 방패 삼아 제멋대로 행동했다며 저를 불쌍한 놈 취급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 녹음한 거야? 아니, 제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공공장소에서 낯선 사람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떠든 거지. 탐정은 우연히 당신의 행동을 기록했을 뿐이야. 저는 등받이에 몸을 기대고 그녀가 이 모든 걸 받아들이는 동안 침묵이 흐르게 뒀습니다. 숨을 곳은 없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가 모든 것을 보고 듣고 맞췄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자책했던 그 모든 밤들, 그녀는 제 배려심을 농담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알고 있었어? 그녀가 작고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충분히 오래. 제가 대답했습니다. 변호사 부르고 자금 옮기고 4개월치 증거를 모으기에 충분할 만큼. 당신이 거짓말을 더 지어내기 전에 내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그녀의 뺨 위로 눈물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들켰다는 사실에 대한 눈물이었죠. 당신이 생각하는 그런 거 아니야. 그녀가 논리를 붙잡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아무 의미 없는 사이였어. 그냥 우리 관계 때문에 혼란스러워서. 그만. 제가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날 더 모욕하지 마. 녹음 다 들었어. 사진 다 봤고 당신이 직접 쓴 거짓말들도 다 읽었어. 당신한테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정확히 알아. 그녀는 전술을 바꿨습니다. 우리 고칠 수 있어. 상담받자. 그 사람이랑은 지금 당장 끝낼게.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뻔했습니다. 이건 그 남자 문제가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몰래 만난 그놈 때문이 아니라고. 당신이 우리 결혼 생활의 한지 때문이지. 당신은 결혼을 조롱거리로 만들었어. 그리고 내가 그 조롱의 대상이었고. 저는 일어나서 차분하게 사진들을 파일에 다시 넣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나한테 친밀감을 전혀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 내가 내 아내와 가까워지고 싶어 하는 게 비정상인가 하고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었지. 당신은 내 인내심과 믿음을 도구 삼아 내 등 뒤에서 딴 살림을 차렸어. 제발. 그녀가 제 팔을 잡으려 손을 뻗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끔찍한 실수를 했어. 바로잡을 수 있어. 저는 움찔하지 않고 물러섰습니다. 이건 실수가 아니야. 나약해서 저지른 우발적인 일도 아니고 고의적인 행동이었어. 지어낸 핑계 하나하나가 다 의식적인 결정이었어. 그놈이랑 있으려고 돌아설 때마다 그건 다 고의였어. 나한테 농담하듯 던진 말들, 내 등 뒤에서 비웃었던 순간들, 전부 다 고의였다고. 그녀는 무너져 내리며 오열했지만 저는 아무런 감정도 들지 않았습니다. 제 앞에서 무너지고 있는 이 여자는 제가 결혼했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믿었던 그 여자는 이런 배신을 이 정도까지 꾸미지는 않았을 테니까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야? 그녀가 흐느끼며 물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냐고?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이 어떤 건지 알게 되겠지. 당신은 헌신적인 남편의 혜택을 누리면서 애인은 따로 두고 싶어 했잖아. 모든 걸 처리해주고 조용하고 문제 일으키지 않는 남편 말이야. 하지만 이제 당신에겐 둘 다 없어. 저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 마지막 일격을 위해 멈췄습니다. 내 변호사 말로는 이혼 소송 비용은 차고 넘친다더군. 서류는 다 준비됐어. 돈은 새 계좌로 옮겼고 당신 남자친구가 내 몫이었던 것들을 누리고 있었으니 이제 당신 생활비도 그놈 보고 내라고 해. 그냥 이렇게 갈 순 없어. 그녀가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습니다. 여긴 우리 집이야. 아니, 아니지. 제가 즉시 받아쳤습니다. 이건 내 집이야. 결혼 전에 내가 샀잖아. 등기부 등본상 내 명이고 변호사 확인도 끝났어. 여긴 한 번도 우리 집인 적 없었어. 처음부터 내 거였지. 그녀의 얼굴에 순수한 경악이 스쳤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계산을 잘못했다는 걸 깨달은 겁니다. 그녀는 자신이 주도권을 쥐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게임의 규칙조차 제대로 모르고 있었습니다. 난 당신한테 모든 걸 줬어.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충실함, 인내, 지지. 당신이 나를 마치 너무 많은 걸 바라는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 때도 말이야. 난 당신 거짓말을 믿었고 당신 변명을 옹호했고 당신의 거리감이 내 탓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했어. 저는 문손잡이를 잡았습니다. 근데 당신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알아? 내가 너무 눈멀고 약하고 순진해서 절대 못 알아챌 거라고 생각한 거야. 당신은 당신이 결혼한 남자를 잘못 봤어. 당신이 조종할 수 있는 남자들이 있겠지. 하지만 난 아니야. 하지만 저는 바로 나가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그녀가 무너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이중 생활을 자신만만하게 연출하던 여자가 이제 몸부림치고 절망하고 당황하고 무기력해져 있었습니다. 잠깐, 제발. 그녀가 평정심을 되찾으려 애쓰며 말했습니다. 설명할 기회를 줘. 그 사람이랑 끝낼게. 번호 지울게. 맹세코 다 끊을게. 저는 그녀를 형편없는 영업사원의 프레젠테이션을 듣는 것처럼 쳐다보았습니다. 감흥도 없고 설득력도 없었죠. 진짜 그 남자가 문제라고 생각해? 제가 직설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놈 번호 차단하면 이 모든 게 없던 일이 될 것 같아? 그녀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내가 생각이 짧았어. 아무 의미 없는 일이었어. 그냥 멍청한 일에 휘말린 거야. 아무 의미가 없어? 제가 날카롭게 말을 잘랐습니다. 4개월 동안 호텔에서 미래 즐기고 속닥거리고 남편을 뒤에서 비웃은 게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놈이랑 밤새 뒹굴고 집에 와서 나한테 미소 지었던 매 순간이 아무 의미가 없다고? 그녀의 얼굴이 변했습니다. 그 사람한테 그런 말 하려던 건 아니었어. 그냥 쿨한 척 하려고. 그럼 정리해보자.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한테 거짓말할 때 당신 기분에 대해서 그 남자한테도 거짓말을 했다는 거네. 그게 당신 변명이야? 그녀는 방 안을 서성거리며 떨리는 목소리로 침착함을 찾으려 애썼습니다. 내가 뭘 하면 돼?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지 말해줘. 뭐든 할게. 당신은 이걸 해결 못해. 제가 감정 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은 문제를 마주하고 있는 게 아니야. 당신 행동의 결과를 마주하고 있는 거지.
저는 휴대전화를 꺼내 은행 앱을 열어 화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거 보여? 내 새 은행 계좌야. 내 수입은 이제 전부 이리로 들어와. 공동 계좌에는 앞으로 30일 정도 쓸 생활비만 남겨뒀어. 화면을 보고 눈을 깜빡이는 그녀에게 제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장난이지? 우리 돈을 써야 한다고. 우리 돈? 제가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당신이 딴짓하느라 바쁜 동안 돈 벌어온 건 나야. 내가 배제된 삶을 위해 내가 왜 계속 돈을 대야 하지? 그녀는 마치 방 안의 산소가 다 빠져나간 것처럼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미친 짓이야. 작은 실수 하나 가지고 너무 오버하는 거잖아. 실수? 제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실수가 뭔지 알아? 기념일 까먹는 거, 단톡방 잘못 올리는 거, 그게 실수야. 당신이 한 짓은 고의였어. 실수로 넘어진 게 아니라고. 당신은 완전히 다른 삶을 구축했고, 나는 그 비용을 대는 호구였을 뿐이지. 저는 창가로 가서 밖을 내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고 돌아섰습니다. 제일 비참한 게 뭔지 알아? 만약 당신이 솔직했더라면, 행복하지 않다고 말했다면, 우린 함께 극복하거나 서로 존중하며 끝낼 수 있었어. 하지만 대신 당신은 거짓말을 택했어. 내가 문제라는 이야기를 지어냈지.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말할 필요 없었지. 제가 대답했습니다. 나한테 아무 감정 없다고 거절할 때마다 내 아내를 원하는 내가 약하거나 이기적인 사람인 것처럼 암시했잖아. 당신은 내가 눈치채지도 못하게 내 자존감을 갉아먹었어. 그녀는 침묵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현실을 깨닫는 듯 했습니다. 얼마나 계획한 거야? 그녀가 약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뭘? 제가 되물었습니다. 뒷조사? 자금 분리? 이혼 소송?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필요 없어.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낀 날부터 준비했어. 우리 사이의 거리감 말이야. 난 문제를 직면했어. 당신은 도망쳐서 다른 사람에게 위로를 찾았고, 당신은 탈출을 원했지. 난 진실을 원했고. 탁자 위에서 그녀의 전화기가 진동했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쳐다봤다가 재빨리 뒤집어 놨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 이미 봤으니까요. 내가 맞춰볼까? 제가 눈을 가늘게 뜨고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왜 오늘 밤엔 답장 안 하냐고 묻는 거지?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할 필요 없었죠. 이렇게 될 거야. 제가 승자의 여유를 가지고 앉으며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변호사가 소장 접수할 거야. 승소 확률은 확실해.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당신은 결혼할 때 가져온 것만 가지고 나가게 될 거야. 나머지는 다 내 거야. 그녀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습니다. 난 어디로 가라고?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한테 물어보지 그래? 지난 몇 달 동안 혜택은 다 누렸잖아. 이제 그놈이 책임을 지고 당신 라이프 스타일을 지원해 줄 때가 된 것 같은데.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당신은 몰라. 그녀가 작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랑은 진지한 사이가 아니야. 우린 깊은 대화 같은 거 안 해. 제가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로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4개월 동안 일주일에 3번씩 만나고 날 무시하고 잠자리까지 가진 그 남자랑 의미 있는 대화 한 번 안 했다는 거야?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손바닥만 쳐다봤습니다. 그냥 엔조이였어.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이렇게 일을 복잡하게 만들려던 건 아니었는데. 그래 제가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이제 공식적으로 복잡해졌네. 경제적 안정을 위해 남편을 두고 스릴을 위해 애인을 둘 순 없어. 언젠가는 하나를 선택해야지. 저는 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짐 좀 챙겨서 오늘은 호텔 가서 잘 거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좋을 거야. 월요일 아침이면 모든 게 바뀔 테니까. 제발.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그러지 마. 사랑해. 내가 큰 실수를 했지만 널 사랑한다고. 저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니, 제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은 내가 제공해준 것들을 사랑한 거야. 안정감, 안전망. 당신이 은밀한 판타지를 쫓는 동안 굳은 일 처리해줄 믿음직한 사람을 사랑한 거지. 날 사랑한 게 아니야. 날 사랑했다면 나한테는 없다고 했던 모든 걸 딴 놈한테 주면서 4개월 동안 날 병신 만들진 않았겠지. 제가 계속 올라가자등 뒤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내가 달라졌다는 걸 증명하면? 이제 당신을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면? 저는 옷장을 열고 차분하게 짐을 쌌습니다. 당신의 충성심이 어디에 있는지 이미 보여줬잖아. 거짓말할 때마다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나서 헌신적인 척할 때마다 그게 다 당신의 선택이었어. 가방 지퍼를 닫고 문으로 향했습니다. 차이점은 이제 당신은 그 선택의 결과와 살아야 하고 난 그것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야. 월요일 오전 9시 저는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10시 이혼 소송이 정식으로 접수되었습니다. 정우, 그녀의 회사로 소장이 송달되었습니다. 탐정은 공개적인 장소에서 송달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고 저도 그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는 관심과 드라마를 원했잖아요. 이제 갖게 됐네요. 일열 직관으로요. 그날 그녀는 저에게 17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몇 주 동안 일어난 일들은 그녀의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제가 돌아가지 않을 것이며 화해의 여지가 없다는 걸 깨닫자 사과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대신 분노하고 권리를 주장하며 오만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의 절반, 심지어 10원 한 푼 보탠 적 없는 제 집까지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변호사는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외도 증거와 경제적 의존도를 확인하자 승산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명백한 외도 증거는 법정에서, 특히 조종과 기만의 증거가 동반될 때 치명적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은 위자료 청구 심리에서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피해자로 묘사하며 임시 부양료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판사가 그녀가 제 신뢰를 조롱하고 저를 불쌍한 놈 취급하며 웃는 녹음 파일을 듣자마자 즉시 기각했습니다. 판사들은 배우자를 조종하고 학대해 놓고 이득까지 취하려는 사람들에게 관대하지 않더군요. 그 와중에 그녀의 불륜 관계는 기록적인 속도로 무너졌습니다. 소장을 받은 지 딱 2주 만에 남자친구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유부녀와 몰래 만나는 건 좋아해도 부양하는 건 싫었던 모양입니다. 그녀가 싱글이 되고 정서적 지원이 필요해지자마자 그는 그녀를 버렸습니다. 그녀는 다시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통의 친구들을 통해서요. 자신이 변했다고 했습니다. 다시 잘해보고 싶다고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친구들에게 전모를 확실히 알렸습니다. 그녀를 비방하려는 게 아니라 친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녀가 누군가를 또 조종하려 든다면 적어도 저는 아닐 테니까요. 이혼은 6개월 뒤 마무리되었습니다. 그녀는 개인 소지품과 여전히 할부금이 남은 차를 가지고 떠났습니다. 저는 집과 연금, 그리고 무엇보다 자존감을 지켰습니다. 이혼 합의는 그녀가 결혼 생활에 기여한 바를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없음이었죠. 합의가 끝나고 3개월 뒤 마트에서 우연히 그녀를 마주쳤습니다. 지치고 공허해 보였습니다. 다가와서 제 이름을 부르려 했지만 저는 그냥 지나쳤습니다. 그녀에게 줄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말 한마디조차도요. 나중에 듣기론 친정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돈은 쪼들리고 일자리 전망은 어둡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꿈 같은 이중생활은 결국 현실이라는 벽에 부딪혔고 현실은 결코 친절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제 삶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었습니다. 평화를 얻었습니다. 명료함을 얻었습니다. 파기스를 비했을 저녁 식사 자리에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검열하지 않아도 될 때 느끼는 그 평온함을 얻었습니다. 살얼음판을 걷지 않아도 되는 삶. 내 집에서 자유를 느끼는 삶이 어떤 건지 잊고 살았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6개월 후 저는 새로운 사람을 만났습니다. 진실하고 솔직하고 놀라울 정도로 다정한 사람을요. 관계를 연기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차이는 밤과 낮 같았습니다. 이 여자가 피곤하다고 하면 진짜 피곤한 겁니다. 친구를 만난다고 하면 진짜 친구를 만나는 거고요. 사랑한다고 말할 때 말뿐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느껴집니다. 그때서야 전처가 저에게 입힌 정서적 학대의 깊이를 제대로 깨달았습니다. 단순한 외도가 아니었습니다. 매일매일 신뢰를 갉아먹고 정서적으로 방치하고 제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애쓰게 만든 그 심리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교훈은 얻었습니다. 신뢰는 공짜가 아닙니다. 얻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그 신뢰를 습관적으로 배신한다면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묻습니다. 제가 처리한 방식에 대해 후회하느냐고, 너무 차갑고 잔인하고 단호했던 건 아니냐고.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8개월간 흔들림 없는 인내를 주었고, 8개월간 관용을 베풀었으며, 그녀가 등 뒤에서 저를 비웃을 때도 그녀의 거짓말을 믿어주고 변명해 주었습니다. 그녀에게는 정직할 기회, 행복하지 않다고 말할 기회, 품위 있게 떠날 기회가 차고 넘쳤습니다. 대신 그녀는 배신과 조종, 모욕을 택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애정을 쏟으면서 저를 망가진 사람처럼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우리 결혼을 그들만의 농담거리로 만들었고 저는 그 비웃음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성욕이 없다고 우겼을 때 저는 그녀의 소원대로 제 인생에서 남편이라는 존재를 지워줬습니다. 그녀는 결혼의 혜택은 누리면서 싱글 행세를 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제가 차가운 계산으로 일관했다고 말합니다. 저는 정의를 구현했다고 말합니다. 그녀는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지만 제가 완전히 다른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원하던 것을 얻었습니다. 남편의 방해 없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완벽한 자유를요. 그녀가 예상하지 못한 건 당연하게 여겼던 경제적 안정 또한 결혼 생활과 함께 증발해버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성욕이 없다고 말했고, 그래서 저는 그녀에게 가짜 남편을 선물했습니다. 돌이켜보면 그것이 제가 내린 최고의 결정이었습니다.